안녕하십니까, 승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내신 시험 완벽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처음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런 순서에 대해서 공부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일 텐데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 난이도라고 하죠. 시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내는지 어렵게 내는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측할 수 없죠. 그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뭘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교육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이 그 공교육 선생님의 마인드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재적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 유형을 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학습이 수동적인 학습이냐 아니면 능동적인 학습이냐 이거를 초점을 두고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학습에 할애되는 시간의 밀도라고 선생님이 정의를 해놨는데요. 밑에 학습 효율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강의 듣는 거, 학교 선생님 강의 듣는 거,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읽기 이런 식으로 수동적 학습이죠. 이런 수동적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축적하고 나서 이 상태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낮겠죠. 근데 밑에 좀 더 확장적으로 결국에 누군가에게 서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해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학습을 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학습의 시간에 대한 밀도, 그 조밀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학습이 좀 더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겠죠. 내가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 난이도와 시험 대비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셀프 체크를 하면 좋겠어요. 일단 자기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서 온 게 적는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다시 정리하는가, 아니면은 배웠던 문법을 문제 풀기나 채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틀린 것을 다시 풀어보는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푼 문제 중에서 맞은 것은 맞은 이유, 틀린 것은 틀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맞은 이유는 내가 맞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는 언젠가 내가 틀리는 문제에 대한 예시나 아니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제를 보고서 한 문제를 푼다라는 것보다는 한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에서 그 오답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배운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내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한 웬만한 학생들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제 풀고 채점하기.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법이 아직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법이 없을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자기들의 공부법 자세에서 이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본문 쪽입니다. 본문 쪽은 이제 선생님 설명만 듣는다. 선생님 설명만 듣고서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적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 문장, 주요 문장을 필기하기도 하겠죠. 여기서 뭐 학교 선생님께서 많은 힌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읽어가면서 해석하기. 여기서는 이제 복습 정도가 되겠죠. 복습하면서 눈으로 읽어가는 거, 대충. 그리고 소리 내면서 천천히 읽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써보는 거. 직접 써보는 게 좀 시간의 밀도를 투자하는 거겠죠. 그리고 통째로 암기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중학교
시험까지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암기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가 워낙 시험 범위도 좁기 때문에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선생님은 원래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통째로 암기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본문도 남에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좀 밀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윗부분을 많이 초점을 두고 있고 밑부분에 집중해 있는 학생들은 성적이 대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까지 하는 부분일 경우에는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상당한 밀도와 시간적인 할애도 있지만 상당한 보람을 느끼면서 성적도 높게 나올 거란 거는 당연한 거죠. 자, are you ready for exams?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험 공부 이전에 학습해야 될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단원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준비 단계가 안 돼 있을 경우에 준비하는 단계가 좀 어렵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유형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총 3가지를 통해서 대비가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는 범위 내에 있는 지문에 대한 한글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화 표현도 있겠고 그런 지문을 영어로 하기 이전에 한글의 전체 내용을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글의 전개 방식, 글의 흐름, 즉 내용을 전체를 아는 것을 흐름대로 이미지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단락별로 내용 요약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문제 유형 중에서 뭐 다음 순서, 다음 이 문장이 알맞게 들어갈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교과서 내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과 별개로 각 부분이 어디의 흐름에 이제 부합되는 건지 속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접근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어 시험이라고 하긴요 그래요. 왜냐면 한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부터는 영어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단원별로 다루고 있는 문법 아니면은 회화 표현 그리고 문장 같은 거를 직독직해 순서대로 읽고 해석하는 이런 방식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문법들을 아니면은 단원별로 2개 정도 되겠죠. 그런 문법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독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이 주 화두겠고요. 자, 기본적인 스킬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스킬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문법에 대한 기준이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해서 학생들이 뭐 해석법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주어준 기준을 통해서 자기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해석은 문법에 대한 기준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혹은 뭐 사교육이나 공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잘 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와 국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한국에 없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 문장의 구조가 될 수 있고 서술 방식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써 있는 거를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 기존에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전달한 기준이나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 적용 확인할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 가서 해야 될 이유나 뭐 사교육에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사교육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요. 배웠던 내용이. 그랬으면은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참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배우고 나서 2번 배우고 3번 배우고 이렇게 반복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익숙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것을 업데이트 받았으면 그것을 정보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Be courteous.
자, 한글과 영어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다른 점과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에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완료 같은 거, have 플러스 pp에는 없는 거죠. 그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명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서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문장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동사 패턴에 따른 뭐 형식,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이 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로 확신하는 것을 제외하고 익숙함으로 문제 푸는 것은 오류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 수준이 자기 수준보다 한참 낮으면 그러면 자기 수준이라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풀어왔던 영어 문제 양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량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류나 한계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시기적인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으로 푸는 문제는 자기가 평소에 뭐 영어로 관련된 그런 책을 읽지 않고서 뭐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 영어로 된 동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익숙함이나 이런 것들로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시험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do's, 해야 될 일, 문제를 우선 제대로 읽어내는 거,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모두 고르기인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 틀린 거는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모두 고르는 것, 즉 정답이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골라서 틀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 범위 내에서 우선 생각이 된다는 거. 요즘 선행학습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운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시험 범위는 많아봤자 두세 과인데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법이나 선행학습을 한 게 많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그 분류화죠. 그러니까 문법과 문법 간의 그런 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배워서 나열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법과 여기서 적용해야 될 문법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본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배웠던 문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그거를 꼭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화를 통해서 분류화를 해놔야 뇌에서도 그렇게 인출 작업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라는 개념인데 영어는 명사의 단복수, 동사는 시제와 단복수, 그리고 한 문장의 동사는 무조건 한 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쓰고 싶을 때는 뭐 관계대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접속사를 쓴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시험지에서 시선을 떼고 눈을 잠시 감거나 넓은 시각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우리의 조금 되뇌 있는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로 통해서 정보가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차라리 약간의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눈을 감고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차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물은 내용은 문제의 전후 상황, 흐름 등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본다. 우리가 문제를 못 푸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학생들이 그 시험지 안에 있는 힌트들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도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모르는 내용은 전후 상황 아니면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힌트 같은 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푸는 문제를 그보다 짧은 시간에 수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 insisted, 정글 하고 싶다면은 명백한 근거나 힌트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시간 몇 분 안 남기고 문제를 바꿔서 정답을 바꿔서 틀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잖아요.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시간이 걸려서 푼 문제. 분명히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지적 에너지를 소모되는 그런 문제일 텐데 결국엔 맨 마지막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정답을. 그런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는 풀 때 글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의미 단위로 그리고 글을 덩어리 단위로 읽지 말아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눈을 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의 주관적인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글의 덩어리로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직독직해로 순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그냥 알맞게 만들 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인지적인 능력이 필요해야 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럴 때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런 주관적인 해석 방식으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눈에서 떼지 말고 인지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3번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문제를 위한 시간을 소비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자, 기본기를 위한 확인이랑 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럼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정확성을 갖고서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accuracy,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read가 있습니다. read라는 단어는 읽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read는 발음은 read라고 해요. 하지만 읽었다라는 과거형이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얘를 pp형이라고 하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읽혀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이 문장들을 한번 모두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됐을 경우에 학생들이 정확성과 기본기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세 가지만 하고서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작가는 읽는다 책들을, 한 작가는 읽고 있다 책들을, 한 작가는 읽어왔다 책들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책들은 읽혀졌다 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문장들로 해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주어로, 그리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그리고 여기서는 수동형 주동사가 플러스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동사 완료 수동태가 짝꿍되는 문장으로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자기의 인지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